오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자존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또 이 자존감 때문에 또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워낙 이렇게 잘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네. 이렇게 뚜라저라 이렇게 바라보시는 자존감이 어떠신가요? 생각을 하실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적당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볼 때 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는 부모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는 부모입니다. 이게 참 거룩하고 숭고한 말인데요. 자, 우리 나는 부모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모입니다. 시작. 나는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숭고하고 또 거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저도 돌이켜보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좀 가려 계셨던 분이었고,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삶의 존재 이유이고, 그리고 또 엄마 때문에 내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삶의 마지막 끝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자생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이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원래 태생이 철부지기 때문에 네, 남자들은 할 일은요, 자녀들한테 무엇을 해주겠다,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남자분들은 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게 가장 가정에 이렇게 질서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봐요. 또 제가 부모 교육을 이렇게 이제 정말 전국에 다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엄마 얼굴이 좀 평온하고 엄마 얼굴이 뭔가가 이렇게 충만하고 충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충성을 하시는 그런 엄마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해요, 기세가.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뭔가가 불화가 있고 이러면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 선생님들은, 나는 아내에게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나는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타고나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다 처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라는 이름을 갖는 것은 다 생소한 거예요. 다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고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 받을 때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그래서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나는 그래도 위대한 이름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내 새끼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것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열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타고나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준비된 부모, 그리고 연습하는 부모. 제가 사랑도 연습입니다. 부모도 연습입니다. 행복도 연습입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연습이 아닐까요? 신앙도 사실은 타고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연습이죠. 네, 다 연습이에요. 이 세상에 성품 다 연습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것도 연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의식의 시그널이 있어요.
이 무의식의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부모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모라는 그 책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보 우리 여기 갈까? 하고서 언어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생각은 반드시 언어가 되는 거고 이 언어는 반드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언어가 되고 언어는 행동이 되고 행동은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앉아있는 분이 이렇게 딱 보면은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겠다, 자주 가시겠군, 자주 또 이렇게 하시겠군, 이게 다 보여요. 왜냐면, 사람은 그 태도를 보면, 예,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태도가 결국은 뭐가 될까요?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은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퍼스널리티,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이렇게 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지속적인 나의 갈무리 그리고 연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논리적인 접근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 세종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육열이 높다는 세종이기 때문에 제가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간에 접근하고 싶은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뭐 어떻게 됐든 이 심리학자로는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프로이드의 이론과 에릭슨의 이론을 한번 잠깐 빌려서 우리가 한번 사람의 발달 단계와 인생의 이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만 5세, 그러니까 7세 이전에 모든 인성, 모든 성격, 모든 타고나는 모든 것들은 이 무의식에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거다. 만 5세가 되면 모든 교육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릭슨이라는 이 사회심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인생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강기.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를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처음 태어난 아가는요. 처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는데 이 아가가 다 태어나서 이제 리비도라고 해요. 이 욕구를. 그래서 이 욕구 리비도가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입에다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아가가 처음 태어나서 알게 되는 이 무의식의 그림자는 뭐냐면 신뢰감과 불신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세기가 이렇게 흘러가도 이 부분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주 양육자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이 아가가 처음 느끼는 거 뭐냐면 이 엄마를 믿어도 되나? 이 아빠를 믿어도 되나? 이 엄마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젖은 안 주고 가서 수다 떨고 전화기만 갖고서 놀고 그리고 자꾸 딴짓만 한단 말이지. 이 엄마를 믿어도 돼? 이 아가가 처음으로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인간을 연구했었던 많은 학자들의 이런 견해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 이 엄마하고 아이의 이 애착 경험, 이 주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이 인생에 전반적으로 결정을 짓는다라고까지 이렇게 과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애기 나기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신뢰감과 불신감을 갖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아가를 엄마 젖이 좋다는 것은 고전이잖아요. 이 수유 그리고 엄마가 이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갓난아기는 처음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뭐냐면 귀예요. 귀, 청각. 이 청각이 제일 먼저 발달하고 제일 늦게 발달하는 게 뭐냐면 눈, 시각이에요. 그래서 개념 있는 그런 모비를 만드는 이제 대기업 이런 데는 다 교육학자들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모빌이 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서 귀는 5개월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도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빠 엄마 싸우는지 이거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을 감지하는데 이 태어났어도 아가는 시각은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흰색하고 검정색만 보이는데 엄마 눈빛을 보면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하고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는 이 엄마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마 눈빛이. 엄마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반드시 아가하고 눈빛을 마주쳐줘야 되고 이 기질과 성향에 상관없이 이때는 아이를 잘 접촉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엄마 냄새를 아가가 잘 맡을 수 있도록 정말 충분하게 접촉해주는 게 필요한 시기가 바로 0세부터 1세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강기라고 하는데 이 리비도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항문으로 가는 거예요. 항문. 이게 항문으로 가서 아가가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똥을 쌌어. 이걸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배설물이 나왔어? 대박.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아가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와, 내가 뭔가를 해냈어. 이것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자율성을 갖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념 있는 엄마 그리고 개념 있는 할머니들 주위 양육자들이 이 똑똑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어이구 우리 애기 황금똥을 낳네. 어이구 이뻐라 그러면서 아가를 싹 치워주고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다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분을 발라주고 푹 하고 불어주죠. 이런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은 느끼는 게 뭐냐면 자율성. 아,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자율성을 갖게 되고 안 그러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너는 똥오줌을 못 가리니? 나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왜 이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이러면서 어린이집 이 선생님들도 막 애를 후딱 베껴가지고 이렇게 뭐 화장실 간다든가 뭐 애들 있는 데서 너는 왜 이러니?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아이는 갖는 게 뭐냐면 수치심을 갖게 돼요. 창피해. 너무너무 창피해. 이런 수치심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똥오줌 쌀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몰랐지요. 그래서 이 아가가 똥을 쌀 때도 야, 이때 감탄을 해줘야 돼요. 이때 막 칭찬, 왜 우리가 칭찬 육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칭찬 육아를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다면 다 실패해요. 이상한 엄마 돼요. 이때 0세부터 1세, 1세부터 3세 때 이때 대단해. 대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아가가 전능감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전능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아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전능해. 내가 말이야 똥을 탁 쌌더니 우리 엄마가 막 나를 감탄해주네. 내가 조금 울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난리야. 내가 한 발자국 뛰었더니 다 난리야. 나는 전능해.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이것을 충만하게 채워줘야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뭐를 가질까요?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자존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자존감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항문에 있었던 이 똥을 쌌었던 이것이 어디로 오냐면 어디로 올까요? 이 남근기, 이제 성기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 5세에서 이제 7세.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학년 정기 때 이때 아가들이 이제 성기 쪽에 관심이 많을 때예요. 이게 아이들이 에너지가 많은 아이일수록 또 머리가 좋은 아이일수록 그리고 행동 반경이 큰 아이일수록 애들 거 막 만지면서 아이스 깨끼 그러기도 하고 지 것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 막 비비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많은 어린이집이나 많은 유치원이나 이게 개념이 없는 이런 부모라든가 그리고 개념이 없는 교사를 만나면 얘가 미쳤나봐 지혜비를 들면 어디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막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나타낸다든가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아빠가 특히 이제 아빠가 딸아이가 그런 짓을 하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막 아이한테 혼낸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이렇게 이제 작년에 계속 했었는데 이제 전화를 드려요. 원장님 내일 모니터링 하니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교수님 내일 오시지 마세요. 저희 어린이집 문 닫았어요. 이게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린이집 문 닫았어요. 이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때 이게 교육적으로 그리고 발달적으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면 아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괜찮아. 아빠도 그랬었다. 엄마도 그랬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 집중했었던 이 성기 쪽에 집중했던 것들을 나하고 운동할까? 막 이러면서 기운을 빼주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이 어린이집을 할 때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그 이제 한년 정규 7세 아이들 데리고 제가 그때는 등치도 더 컸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양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하고 7세 남자 아이들하고 거기 이제 운동장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정말 축구를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서 영역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애들 막 장난치고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데리고 가서 힘을 쭉 빼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집중하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쨌든 이러한 아이들의 이런 자라가는 이런 습관들을 그리고 자라가는 발달 영역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든가 그리고 성적으로 뭐 막 이렇게 추궁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갖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죠. 자존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죠.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원장님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갖고요. 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혼하신대요. 엄마 아빠가 싸워갖고요. 자꾸 막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꾸 모든 것들을 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다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가 갖는 게 뭐냐면 근면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신뢰감을 엄마하고 잘 애착 형성을 했던 아이가 자율성을 갖게 되고 이 자율성을 잘 가졌던 애가 주도성을 갖게 되고 이 주도성을 잘 가졌던 애가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면성을 갖게 돼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근면하게 하면 나는 성실한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근면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엄마들한테 치공을 당하고 그리고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늘 이상한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았다든가 이렇게 뭔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처음부터 불신감을 갖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열등감을 갖게 돼요. 죄책감을 갖다가 열등감을 갖게 돼요. 열등감을 갖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청소년기가 돼요. 청소년기가 되고 그러면 이 아이는요 정체성을 가져요. 이게 신뢰감이 잘 형성된 아이는 그래 내가 지금 피가 파란색이어도 내가 지금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분비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더라도 나는 그래도 한 가정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갖는데 이 불신감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열등감을 가졌던 아이는 역할이 혼란이 돼요. 그때부터 엄마한테 반항하기 시작하고 애가 막 이상한 짓을 아주 골고루 하기 시작하면서 뭐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못한 짓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청년이 돼요. 청년이 되면 이 아이는요, 청년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예, 친밀감을 가지는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한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운둔하는 청년들이 지금 50만에서 80만, 지금 100만을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불신감을 가졌었고, 수치심을 가졌었고, 죄책감을 가졌었고, 열등감을 가졌던 아이가 그렇게 고립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요. 성년이 돼요. 장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던 아이는 이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생산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일하면 뭐든지 이렇게 잘 돼. 나는 정말 이렇게 했다면 잘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생산성을 갖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립감을 갖고 운둔형으로 있었던 이런 사람은 뭐가 될까요? 침체감을 갖게 돼요. 침체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러면서 침체감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노인이 되죠. 노인이 되면 이렇게 잘 자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어제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제 하루 종일 시켰었는데 이상한 할머니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할머니들은 어떻게 비롯된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불신감을 가졌었고 수치심을 가졌었고 죄책감을 가졌었고 열등감을 가졌었고 고립감을 가졌었고 침체감을 가졌던 노인들이 절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잘 자랐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아가 통합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발달 단계라는 것이 어느 한 시기에 딱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마다 어때요? 다 정말 잘 자라야 되겠죠. 삶의 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어제 보니까 다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아까 봐도 21살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엊그제 봤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2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이 시기마다 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만 7살, 만 5살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된다. 교육학자들. 오 박사님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나온 교육학자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생은 전반에 다 걸쳐서 그때마다 이게 발달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아이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런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예, 소망이 생기죠. 왜냐면 그동안은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다시 신뢰감을 회복하고 이 아이에게 자율성을 회복하고 이 아이를 주도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정말 이 아이를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이런 시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우리들의 큰 소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나는 부모는 없는 거죠. 네, 우리 아가 우리가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 엄마들은 다 위대해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君の笑顔で
る不思議な力さ悲しい気分もそういつの間にか忘れてみんな歌うよ I wanna see your smile Yes it makes me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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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優しい風が心包むよずっとこのまま今の君を見ていたいそんな気もするけど新しい君にそう出会えるんだどんな君も大切な宝物どんな時も忘れないで大丈夫いつだって君のそばにいるから I wanna see your smile Yes it makes me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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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素敵なことがきっと待ってるよ Oh I wanna see your smile Yes it makes me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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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왜 우리가 보통 다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우는 거니? 난 너만 보면 정말 자괴감이 들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동영상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니? 너는 왜 이렇게 예쁜 거니?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시선을 그렇게 두셔야 돼요. 그렇게만 두시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육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이에요? 교육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나라 미친 거죠. 서울대 학생들이 500명이나 이번에 그만뒀어요. 다 의대 가겠다고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이게 정책이 미친 교육이잖아요. 이런 교육을 마치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고 따라가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다 똑같이 폭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아이에 대한 소신, 내 교육에 대한 소신,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소신을 갖고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양형학원 그쪽을 이렇게 자주 가요. 대전에서 제일 유명하던 이제 양형학원 거기서 제가 이렇게 부모교육 이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부모님들은요, 이게 눈이 다 시빨간해요. 예, 거기 한 10대, 15대가 이렇게 한 4, 50대 막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거기 무슨 그 아파트 그쪽 앞에 크로바 아파트가 월세가 50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넣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케어해야 하는 그 부모님들의 눈빛을 보면요. 다 성다 있고요. 다 이제 정말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해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과연 평안할까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양형학원에서 뭐 이런 거는 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거기에서 한 아이가 자살을 해갖고 뚝 떨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그 아이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수업을 계속 진행했어요.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교육의 현실, 보세요. 이게 다 파시즘이고 파시스트의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경쟁, 우열, 지배 이걸로 지금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이게 파시스트가 어떤 거예요? 다. 예. 정말
정말 이거는요, 우월한 자와 우월하지 않은 자만 남아도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칫하면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정말 무슨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 어떻게 뒤바뀌어도,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어떠한 소신도 사실 너무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변덕과 실패를 통해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하고요. 때로 슬픔과 실패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슬픔에 들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와 경쟁과 우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늘 불안하죠. 늘. 그렇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아이, 어느새 포기해버린 꿈과 인격,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끝없는 욕심, 너무나 멀어져 버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네,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끝없이 나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독일에서는요, 대학생들이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난민들을 어떻게 구호해야 할까? 이 세계의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들이 그들의 과제이고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녀의 이 존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다예요.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듀라는 것은 밖으로 끌어내다. 이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밖으로 끌어내다가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존중. 존중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바라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 아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저는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 이름이 원래 이제 장유덕 권사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저희 엄마는 유복자셨어요. 유복자셨기 때문에 이름을 김유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딱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어떤 걸 배우냐면, 엄마는 정말 무식했고 공부도 잘 많이 안 하셨고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딱 두 가지를 배웠는데, 어떤 걸 배우냐면, 나는 자식에게 어떠한 순간이 되더라도 욕하지 않고 자녀들을 정말 내가 존중하겠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을 갖겠다. 이 두 가지만 갖고 사셨어요. 엄마는 나에게 특별하게 무슨 자녀 교육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부모 교육을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소신을 갖고 살으셨는데, 엄마는 그냥 정말 제가 50살이 넘어서 50대 중반 될 때까지 저희 엄마는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랑하는 딸, 이쁜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늘 그러셨어요. 저는 부모 교육을 할 때 늘 제가 스피커폰을 이렇게 켜놨어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는 여지없이 사랑하는 딸, 이쁜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와이야 이랬어요. 저는요, 그 얘기만 들으면 이 속에서요,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욱 하면서, 그래 엄마, 나는 사랑하는 딸, 이쁜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지. 그래. 제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저희 딸 30살 넘었어요. 저희 딸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랑하는 딸, 이쁜 딸, 와이야, 어이구, 또 전화했네. 왜?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유산이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전법이고, 이것들이, 이 존중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심장 속에서 이렇게 토하듯이, 왜? 말해봐. 뭐든지 얘기해봐.
왜? 하고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보통,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성장한 어른들, 이제 제가 요즘 이제 40, 50대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40, 50대에서 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뭔가가 이렇게 강박적인 성격이 있고, 뭔가가 지랄 맞은 성격이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요, 우리 엄마가 날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대요. 항상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항상 너는 어쩜 그렇게 생겨 처먹었니?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돼갖고 90살에 그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그것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거 챙기고요. 이기적이고요. 거기에서 욕이란 욕은요. 보도 듣도 못한 욕을 그렇게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곁에 정말 잘못 자란 어른들 한두 분은 꼭 계실 거예요. 그쵸? 이 잘못 자란 어른들 만나면 어때요? 정말 안 좋잖아요. 그쵸? 가슴이 진짜 먹먹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병원에서 그 이제 안병동에서 이제 4인실이었거든요. 4인실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육에 기초로 이렇게 삼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4인실에서 이쪽 앞에는 그 이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이제 커튼을 딱 닫아놔가고 보이지 않았고 이쪽에는 32살 엄마였어요. 거기는 이제 안병동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었던 제가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겨도요. 내가 이렇게 마지막 그 길에서 중환자실 가기 바로 직전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었는데 바로 이 앞에서 32살 엄마가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었는데 이 엄마가 아가한테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휴머니스트였어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스피커폰을 틀어주고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가 이 5살짜리 하나 있었고 3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둘이었는데 5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숙제 다 해놓으면 엄마 온다겠는데 왜 안 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머슴애가 뭐라고 하냐면 나 형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온다고 했잖아. 왜 안 와? 왜 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에서 아가야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어. 네 옆에 있어. 엄마는 너가 죽을 때까지 너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이러면서 바로 실려갔거든요. 그때 엄마라는 게 저렇게 위대한 거구나.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여 앞에 있는 85세 되신 권사님이셨어요. 예, 정말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과연 뭘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85세 되신 이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말이야.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마지막에 암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민망하니까 나갔어요. 근데 제가 또 교육자잖아요.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제가 정말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거기서 권사님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할머니 저기 지금 젊은 엄마 가는 거 못 봤어요? 저거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하면 이러는 거야.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사람이 잘못 육성되면 저렇게 추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정신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할머니 권사님의 자화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남이 아프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죽어가든 말든 내가 지금 암이 걸렸다는 그거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한심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제가 감사일기를 1400일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나는 한 1400일 정도 이렇게 내가 감사일기를 쓰면 저는요 제가 무슨 감사의 달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척 하고 그냥 감사가 그냥 확 기감기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수십 번도 넘어지고 그리고 또 위에 갔다가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네가 정말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네가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축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이라는 거 그거는 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를 향해서 자애로운 마음, 아이를 향해서 존중하는 내 심장 이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불쑥불쑥 화가 날 수 있고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내 아이에 대한 눈빛, 내 아이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내 아이. 사실은 우리들의 본심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우리 아이는요. 내가 혼내지 않아도 내가 차별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도요.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는 순간 학교에 가는 순간 학원에 가는 순간 짓밟히고 경쟁 속에서 우열 속에서 지배 속에서 이미 심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아이한테, 가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충조평판이에요. 충조평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 이거를요, 부모니까 해야죠? 아니요. 내 아이하고 나하고 신뢰감이 없으면요. 최초에 우리가 신뢰감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충고를 하고 훈육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먼저 내가 이 아이가 정말 이게 잘못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아이하고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안전해. 우리 아빠는 안전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든든한 이런 것이 없이 아이들한테 함부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네, 그거는요 마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아이한테 칼을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만 생각해도 웃음이 지어져야 되죠. 우리 선물 사주지 마세요. 선물 아이들 너무 차고 넘쳐요. 내가 선물이 되어야 돼요. 프리스턴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에 딱 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딱 써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우나요? 기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기여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 아이에게 내가 얼마만큼 기여를 해야 될까요? 그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신뢰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신뢰감이에요. 이 신뢰감을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불안해해요. 아이들 청소년들이요 그 천종호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종호 판사가 당신들이 함부로 아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그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잔인해지기까지는 그 아이들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어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만약에 소리를 많이 지른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자꾸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 아이들이 막 자꾸 거칠어진다. 막 집어 던진다. 아이들이 뭔가를 확 문다.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요. 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거든. 엄마랑 아빠는 나를 혼낼 것 같아. 나를 뭐라 할 것 같아. 나를 그냥 함부로 책임 없이 막 그냥 칼을 휘두를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잔인해지고 그리고 더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아이하고 신뢰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자존감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녀는 부모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이거 갖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예, 뭐가 그게 중요할까요? 엄마 아니잖아. 왜? 예, 우리 여기 애기들 저기 보면은 막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쾌청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예, 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견디셔야 돼요. 근데 내가 딱 나타났는데 내가 눈만 한번 딱 부릅떠도 애가 말을 쫙 잘 듣는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그냥 아빠가 딱 나타났는데 애가 막 확 말을 잘 듣는다? 위험하십니다. 견디셔야 돼요. 저항을 견디시지 않으면 아이는요 어디 가서도 늘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예, 제가 지금 요즘 상담하고 있는 엄마들을, 그 엄마들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요 다 말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효녀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슴에 그 억압된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사랑하고는 여러분 말 잘 듣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특별한 존재죠.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죽음의 기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됐는데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엄마를 생각하면 나는 엄마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갔지만 나는 엄마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 엄마는 나에게 삶의 유산을 남겨주었지? 엄마는 나에게 재산을 남겨주진 않았지만 엄마는 나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의 유산을 남겨줬지? 엄마는 나를 존중해줬지? 이 삶의 유산이 있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이가 당당하길 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나 자존감 갖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은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존감 없으면 짓밟히거든.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봐. 그래서 나 자존감 갖고 싶어. 아이들은 모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몸짓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세상에 여러분들 어떻게 만났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거부하셨나요?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아이는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살아나가는 이 삶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 아이한테 매일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가 나한테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바라만 봐도 사랑하는 게 느껴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백날 첫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말에 불과해요. 기교에 불과해요. 하나의 액션에 불과해요. 다 그 아이들한테 흠집만 남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손 한 번만 이렇게 잡아도 눈만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엄마가 나 사랑하잖아.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있을 때 물어봐요. 너네 아빠가 너 사랑하니 엄마가? 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너 사랑한다요? 이러는 아이가 있고요. 너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나만 보면요 화난대요. 나만 보면 짜증난대요. 네.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할머니한테 이 자식을 맡겨놨나 봐요. 자식을 맡겨놔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아이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세요. 항상 7살짜리하고 5살짜리 모습의 아이인데 이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이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발로 툭툭 차요. 하지마, 장난하지마. 그래서 막 이래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교육학자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아이는 정말 학교에 가서도 어린이집에 가서도 유치원에 가서도 그 장소에서 사랑받을까요? 존중받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계속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막 뭘 만진다든가 쥐고 이렇게 걔 보니까 여기가 다 닳았더라고요. 다 닳았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있잖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어른답은 막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사랑받은 아이는요 그냥 자기 영역에 가가지고요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영역에 충실해요. 왜? 그런 아이들은 안전하니까. 신뢰감이 형성됐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니까 나는 자존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선생님이 나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난 내 자리에서 놀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전하게 하셨습니까? 네, 메슬로우 욕구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생존의 욕구가 있죠.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낀다. 이 안전의 욕구가 정말 제대로 잘 형성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한 아이가 자아 실현에 이런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열을 많이 냈죠. 네, 네, 내 안의 깊은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어쨌든 이쪽 분야로 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끝내고요. 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나죠? 네, 시작한 것도 안 같은데 끝나는 것 같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삶의 기반이에요. 삶의 토양이기도 하고요. 토질이기도 하고요. 토대이기도 해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산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아이는 이제 겨우 몇 살 되지 않았잖아요. 걔네들이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걔네들이 이제 몇 년 살았다고 걔네들이 잘못하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 기반, 이것은 부모의 따뜻한 눈빛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도세자가 그 죽을 때 그 뒤주 속에서 갇혀서 죽었죠. 이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영조였어요. 이 영조는요 무술이의 아들이에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엄마 사랑이 뭔지 아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무술이의 아들로 그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세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엄마도 이상한 엄마를 만나서 결국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너는 무슨 소원을 갖고 싶냐? 내가 너를 마지막이니까 너의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도세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나 다 소용없어요. 좋은 옷도 필요 없고요. 좋은 왕관도 필요 없고요. 좋은 음식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나 따뜻한 눈빛으로 좀 봐주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좀 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두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 따뜻하게 좀 바라봐 주세요. 눈빛,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갖고 이렇게 잘 보거든요. 눈빛 안 따뜻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그저 아이들이 바라는 거 좋은 장난감 아니고요. 좋은 정말 호텔, 모텔 데리고 가가지고 호텔 이런 리조트 데리고 가가지고 걔네들한테 뭐를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 되는 거는요, 그냥 엄마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를 더 사랑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같이 옆에 그냥 손만 잡아줘도 엄마 너무 좋아. 엄마 따뜻해. 엄마 안전해. 이것을 느낄 수만 있게 한다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살아낼 힘, 살아갈 기적, 삶을 견디는 기쁨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자존감 업할 수 있는 이런 대화법,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